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공부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시리즈 형태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제가 할 거냐 하면은, 그 주관식 경찰 행정법에서 그 단문 플러스 사례 형태로 공통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영역들만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단문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형태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문 형태가 다시 사례 문제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형태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또 주관식 여러분들 경찰행정법에서 단문으로도 많이 출제됐지만 또 사례의 중요 논점으로 계속 해자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즉 행정법 법원 파트에서 핵심을 이루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을 단문 형태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이 사례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됐다. 그럼 출제 타입은 크게 두 개예요. 단문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출제될 텐데, 아마 사례는 반드시 이 행정법 일반 원칙이 중요 논점으로 하나씩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단문 형태로도 그동안 많이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사례는 다음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단문이 출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쪽으로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들이 출제되면 기본 목차는 여기 있는 6가지예요. 자,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행정법 일반 원칙 여러분 시험에 문제되는 논점 주제는 4개예요. 대표적인 게 비례 원칙, 신뢰보호, 그 다음 자기구속, 이 칠판 면적상 하나 안 썼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할 텐데, 하나 더 시면 이제 부당결부, 금지원칙, 요 4가지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시험에 출제되면 기본적인 목차는 이 6가지입니다. 어의, 그 다음 근거, 그 다음 요건 내지 내용, 그 다음 한계, 그 다음 적용 영역, 그 다음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요게 총 기본적인 6가지 목차인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6가지 목차 중에서 요 4번째 있죠. 요 한계 부분은 자기구속 원칙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설명할 때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한계는 빼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본 시간에 이번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자기구속이 어떤 한계가 있고 신뢰보호 원칙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즉 자기구속 원칙 요건 다 갖추고 신뢰보호 요건 다 갖추더라도 한계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구속 위반이다, 신뢰보호 위반이다 하고 주장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요 근거 부분이 있죠. 요 근거를 헌법 차원에서 찾을지 아니면 이걸 법률적 차원에서 찾을지에 따라서 요 위반의 효과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근거를 헌법에서 찾게 되면은요, 만약 대표적인 예가 비례 원칙인데, 비례 원칙은 헌법에서 찾거든요. 그럼 비례 원칙에 반하는 어떤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위헌도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위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권리구제는 당연히 위법이 될 테니까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침해받았을 때 구제하는 건 대표적인 거 2개 아시죠? 행정쟁송하고 그 다음 손해전보인데, 손해전보 중에서도 위법일 때 하는 게 국가배상이잖아요. 국가배상과 행정쟁송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실 텐데, 실제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그 교과서나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대로 실제 답안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쓸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또한 시험장에 들어가도 그대로 써낼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채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핵심되는 요소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칠판에 이게 기록해놓은 요 부분들만 들어가면 기본적인 점수 이상은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인생사례를 쓰세요. 그러더라도 별 지장 없이 합격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게 이제 단문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딱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옆에 써놓으세요. 써놓고 이제 요걸 하나씩 대입을 해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가 딱 완결되잖아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이 친구 전체 구조는 깨뚫고 있구만. 그럼 기본 점수는 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막 뒤틀려 있다. 뭐가 빠져 있게 되면은 너무도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제가 이런 주제들을 갖고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단문으로 쓸 때와 사례로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공통적인 기본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공통적인 기본 목차만 기억했다 쓰시더라도 점수 획득에 그렇게 지장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저도 시험에 붙을 때 뭐 완벽하게 써서 합격했겠어요? 저도 대충 썼어요. 근데 어차피 다 비슷한 수준 아니겠어요? 제 경쟁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목차를 갖고 이제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뭐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게 비례 원칙이에요. 혹시 사례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위반이지 잘 안 떠오르면 그냥 비례 원칙 하나 쓰세요. 웬만하면 걸려들 겁니다. 자, 비례 원칙은 여러분 언어로 바꾸면 뭐죠? 심하게 하지 마라. 이게 비례 원칙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비례 원칙. 그럼 개념은 어떻게 하느냐? 개념은 이 두 가지만 딱 들어가면 돼요. 이 의 파트에서. 의에서 목적. 이 목적은 여러분들 공익이죠. 기본적으로 이 수단은 몽둥이에요. 그럼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몽둥이를 들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몽둥이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균형 감각이 있어라. 이게 비례 원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원칙 의를 어떻게 암기해서 쓰지? 이게 아니라 비례 원칙은 간단히 얘기해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는데 그 때리는 몽둥이가 너무 아파. 그때 여러분이 뭘 주장하는 거라고요?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게 될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의 파트는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목적과 수단. 목적은 뭐라고? 공익이고, 수단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사익이 침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 비례관계야. 여러분 언어로 쉽게 바꾸면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달성되는 건 1밖에 안 되는데 침해당하는 사익이 10이다. 너무 슬퍼 안 슬퍼요? 슬프잖아. 이게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원칙 의에는 목적, 수단 요 두 마디만 들어가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리적 비례관계. 그것만 들어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목차가 이 비례원칙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 근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법 일반원칙은 거의 다 어디서 끌고 오느냐 하면 헌법에서 도출해요. 다만 하나 논란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례 원칙은 헌법 몇 조? 37조 제2항. 이걸 암기해 두시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국민을 족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접하게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 요 두 가지만 기억해서 답안지 옮겨 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통은 이제 요건이에요. 보통 목차가. 그런데 비례 원칙은 목차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요건이라 쓰지 마시고 내용이라고 쓰시라고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이거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이거보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이 적합성 원칙은 이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 필요성 원칙은 이 수단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국민의 권익을 적게 침해하는 걸 택하라. 이게 필요성 원칙. 그 다음 상당성의 원칙은 이 목적과 수단을 저울에 달았을 때 이 목적의 가치가 좀 더 높았을 때 그 수단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개념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라, 필요하다. 이 필요성 원칙은 딴 말로 최소 침해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 상당성 원칙은 균형입니다. 균형. 이거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딱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적용 영역 네 번째 목차가 이제 여기서는 네 번째 한계는 안 들어가죠. 왜? 한계는 제가 어디서만 쓰라고요? 자기구성 원칙하고 신뢰부. 그럼 비례 원칙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는 빼라고요? 한계는 빼고 그냥 바로 네 번째 뭐로 들어가라고? 적용 영역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적용 영역은 이 비례 원칙은 주로 이제 공익 달성을 위해서 몽둥이를 드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경찰. 그래서 주로 이 경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경찰을 발동할 때, 그 다음 재량 행사할 때, 여러분 재량의 한계 배우셨잖아요. 재량의 한계에서 특히 남용, 거기에서 이제 비례 원칙을 활용하죠. 부감 붙일 때 너무 심한 부감 붙이지 마라. 그죠? 그 다음 취소 처리할 경우에 취소 처리로 침해받게 되는 국민의 사익과 그 때문에 달성된 공익을 저울에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세 가지만 딱,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경찰권 발동, 재량, 그 다음 부관, 그 다음 취소 처리.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 이제 위반의 효과. 비례의 원칙도 법이죠. 불문법. 그럼 법 어기면 당연히 뭐예요? 위법이 될 텐데, 이건 또 근거를 어디서 찾았죠? 헌법에서 찾았기 때문에 위반의 효과에서는 위헌의 문제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위헌,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국가의 행정작용 때문에 여러분이 침해받고 있을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행정작용이 만약에 행정이, 즉 처분이라면 항고쟁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배상, 그 다음 여러분들 행정쟁송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이건요, 위반의 효과는 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써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요 6가지 목차 딱 써놓으시고, 네 번째 한 개만 자기구속 신뢰보호에서만 쓴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실까요?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자, 신뢰보호는 여러분 오늘로 바꾸면 제가 뭐라 그러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그러세요?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국가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행정청에 어떤 뭐다? 결정, 말이 있고, 그걸 국민이 뭐 했어야 돼요? 믿었어야 돼요. 믿은데, 그 믿은데 보호 가치가 있는 믿음이었고, 그럴 때는 보호해주라.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이 말만 들어가면 돼요.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국민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해주라.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이거 뭐 덜덜덜 외우고 할 거 없잖아요. 약속 지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신뢰보호 원칙 근거. 이 근거는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는 뭐가 따라붙죠? 여러분 신뢰보호에는 한계 문제가 따라붙거든요. 이 한계에서는 신뢰보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계, 이 특히 한계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한계, 이거 한마디로 이거는 공익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법을 위반한 행정작용을 국민이 믿었더라도 보호되는 게 신뢰보호라고 배우셨을 텐데, 그러다 되면 있는 법하고 법을 잘못된 걸 믿었던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공익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률 적합성 원칙도 헌법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도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 헌법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같은 가치가 되게 되고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형량을 해서 결정한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이 근거를 나중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례풀이야, 사례할 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특히 신뢰보호는 사례 문제 풀 때요.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헌법에서 온 거다.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는 헌법인, 헌법의 하나의 원리인 어디서 도출했다? 법적 안정성에서 나왔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건. 여기서는 아까 내용이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요건이에요. 요건은 5가지 아시죠? 일단 행정청이 뭔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야 되겠죠. 약속한 것을 국민이 뭐? 믿었고, 그 믿는 것은 보호받을 가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 그 믿고 국민이 뭔가를 했었어야 되죠. 하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했다는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런데 마지막 믿음대로 안 해준다. 이거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여러분 친구가 약속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어디서 만나기로 야 6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선행조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이 믿어 안 믿어? 믿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믿었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보호가 되는 거예요. 한계는 이제 이게 보시면 아까 비례 원칙은 한계가 없지만 신뢰보호 원칙은 요건 다 갖추더라도요. 신뢰대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신뢰보호 원칙은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에서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한다.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적용 영역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주는 건덕지가 되는 영역은 다 작동이 돼요. 그래서 직권 취소 철회.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허가를 발령했는데 그 허가가 위법하다. 그걸 행정청이 위법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허가를 발령했어. 그럼 여러분은 그 허가를 믿어 안 믿어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청이 잘못 허가 발령됐으니까 없애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허가를 믿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게 되면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뢰보호 주장하면서 취소 못하게 하고 철회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계획도 발표되면 여러분 행정계획 믿어 안 믿어? 믿고 있는데 계획을 바꿔보세요. 황당하죠? 예, 그런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기야, 이건 약속하는 거거든요. 약속해놓고 뒤엎어봐요. 슬퍼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그때 신뢰보호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실권의 법리.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운전면허 취소 안 해. 그럼 여러분 그 상태를 믿어 안 믿어? 믿고 있는데 10년 후에 갑자기 운전면허 없애겠다. 황당해 안 해요? 그때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실권의 법리라고. 이해가 되셨죠? 이번의 효과는 신뢰보호, 비례원칙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디서 찾은 거예요? 헌법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 될 것이고 행정쟁송, 국가배상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기구속 원칙이에요. 이쪽 보세요.
자기구속 원칙에서는 목차에서 이상한 게 하나 없어요. 여기 보면 뭐가 없죠? 이쪽 잠시 보세요. 여기에 적용 영역이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빠진 게 아니고요. 이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요건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이건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 분야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적용 영역이자 요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목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자기구속 원칙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만든 룰에 자기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냐면 재량 분야에서 행정청이요. 재량을 마음대로 전국에 있는 일선 관료들이 마음대로 행사할까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재량 준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행정규칙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았을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계속 같이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딴 놈은 유독 어떤 특정인에만 다르게 해보세요.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구속 원칙은 한마디로 평등 원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해? 그래서 의도 이겁니다. 재량 분야에서 재량을 어떤 식으로 행사해온 뭐다? 선례가 있는데 그 선례와 관행에 다르게 하지 말고 동일하게 나한테도 작동해 달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뭐다? 자기구속 원칙. 그럼 재량에 따라서 재량을 이런 식으로 행사해 오겠다고 룰을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걸 계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징계받기 싫으면 재량에 따라 계속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와다가 나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 만약에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만약에 운면허 정지 6월 이하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0.05 이상으로 음주운전하면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게 재량이잖아요. 그럼 이 재량으로 되어 있을 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이걸 적용하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재량 준칙을 만든다고요. 재량 준칙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행정규칙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 0.05일 때는 뭐 1개월 정지, 뭐 0.06일 때는 뭐 2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쭉 정해간다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재량 준칙이 법이거든요.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할 거라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0.05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때리겠어요? 1개월. 그럼 B한테도 0.05니까 또 1개월. 그런데 C한테는 0.05인데 2개월 때리는 거야. 이럴 경우에 C가 뭘 주장한다고? 자기구속 원칙. 그럼 이게 어느 분야에서 지금? 재량 분야에서. 이게 요건이 그거잖아요. 재량 분야에서 0.05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1개월 계속해온 뭐가 있다고? 선례가 있는데 동일 사안이죠. 0.05. 그런데 다르게 하지 말고 동일하게 하도록 구속당하는 거. 이걸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해요. 개념은 쉽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거는 결국은 뭐예요? 왜 나만 다르게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평등 원칙에서 찾는 거예요.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평등 원칙에서 찾는 거예요. 평등 원칙은 또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구속도 결국 헌법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법학에서 이 개념을 쪼개면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을 쪼개면 다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들고서 만든 거잖아요. 재선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개념이 되고 이거 쪼개면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한계가 따라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 법을 평등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온 이 간행이 위법한 간행일 때는 나한테도 이 법을 같이 해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때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보호도 한계가 있고 뭐도 한계가 있다고요? 자기구속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이제 5번째 특이한 목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포맷은 6가지인데 특이한 게 있는 것들은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게 보시면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럼 행정규칙은 원래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법이 아니지만 이 자기구속과 결합이 돼버리면 0.05가 될 때는 이제는 1개월 하지 않고 따르게 하게 되면 위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마치 뭐로 보인다고? 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 이해되시겠죠? 그걸 이제 행정규칙과의 관계에서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위반의 효과는 똑같이 가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이제 설명 안 한 게 뭐죠? 제가 지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죠? 그 부분만 잠시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목적 구성은 이해하실 겁니다. 잠시 지우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만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 구성은 똑같으니까요.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부당결부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5번째.
글자 그대로 엉뚱한 것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래서 개념은 어휘는 이제 첫 번째 문제 어휘 쓰시면 되겠죠. 어휘는 딱 두 가지가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행정작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반대급부가 나와요. 아까 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당결부는 부관일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허가하면서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 그럼 허가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이고. 이 조건이 뭐냐면 뭐 기부 체납하라 이런 거. 이게 이제 국민의 반대급부라고. 그럼 이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뭐다? 엉뚱한 것이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행정작용하면서 반대급부할 때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당결부 금지원칙. 쉽게 말하면 행정작용 허가하면서 이 허가와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혹을 붙여서 국민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걸 부당결부 금지. 그런 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어휘 안에는 반드시 행정작용, 반대급부, 그 다음 실질적 관련성. 이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써야 돼요? 근거죠. 근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이게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헌법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법률 차원에서 찾는 분도 있다고. 그럼 이건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써줄 필요가 있다고요. 단문으로 출제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에서 찾는 견해와 법률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 헌법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게 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면 위헌이 문제가 되겠지만 법률적 차원에서 찾게 되면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요건이죠. 요건은 제가 뭘 쪼개면 요건이 된다고요? 어휘를 쪼개면 요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건은 뻔합니다. 행정작용, 반대급부, 실질적 관련성. 그럼 작용, 반대급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성이 없는 걸 붙이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다?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겠어요? 반대급부. 그 다음 세 번째가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돼요.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실질적 관련성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아시죠? 뭐예요? 원인적 관련성, 그 다음 목적적 관련성. 요거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기구속 신뢰보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는 쓸 필요 없어요? 한 개는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에서 뭐 쓰시면 돼요? 적용 영역을 쓰시면 돼요. 그럼 특히나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특히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 사례풀이에서는 거의 다 부관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영역 첫 번째는 부관을 쓰셔야 돼요. 부관할 때 이제 주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 국가하고 국민사회 계약 체결할 때 이상한 걸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확보수단에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공급거부, 간헐사업 제한 이런 것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세 가지만 쓰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위반의 효과는 똑같죠. 뭐. 다만 위반의 효과 하실 때 이걸 헌법에서 찾을지 법률에서 찾을지 차이가 있겠죠. 헌법에서 찾는 게 다수 입장이에요. 따라서 다수 입장에 따라가면 나머지 아까 위반의 효과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써내려가시면 예, 단문 완성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단문 구성까지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 단문으로 쓰실 때는 이 6가지 기본 포맷을 가지고 답안을 구성하셔야 되지만 이게 사례로 출제됐을 때는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사례에 활용되는지 그래가지고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 때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사례가 나왔을 땐 요거 쓰고 어떻게 사안 포섭해서 목차가 구성되는지 세부적으로 실제 어떻게 답안에 써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사례 형태와 담은 형태로 이게 중첩에서 출제되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기본적인 공통 목차 쫙 뽑아가지고 그것만 쓰더라도 답안에 전혀 문제 없도록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사례로 갔었을 때는 어느 부분이 다시 사례에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게 활용돼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목차 배열해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6가지 기본 목차를 반드시 숙지해 두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된 뭘 할 거라고요? 사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답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써내려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또 장마도 지금 시작됐고 뭐 날씨도 만만치가 않지만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